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읽을 시간 따로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 잘 이해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디에 직면하다 이런 뜻이잖아. 왜냐면 confront라는 단어는 직면시키다야, 마주치게 하다야.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야지 내가 마주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주치다. 그래서 인지부조화에 마주친대. 그러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여러분들 딱 봐도 이 문제점 제시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 얘 문제점에 대한 보충 설명을 계속해서 하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주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관전 포인트가 해결책이 있냐 없냐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이 주제, 해결책이 없으면 인지부조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포인트야. 왜냐면 이 인지부조화라는 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는 말인가? 아니지. 갑자기 친구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인지부조화 걸렸어? 이런 얘기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읽기 전에 소래고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 전부 다 인지부조화가 뭔지 몰랐을 거야. 소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교과서에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래고 애들은 좀 그 YBM 교과서에 너네 능률수인데 YBM 교과서에는 이게 나와서 그나마 낫기는 한데 너네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인지부조화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aroused by라고 하면 이제 무엇에 의해 약이 된이지. 자, 약이 된이고 뭐에 의해서 약이 되냐면 여기서 그냥 닫아줄게. 쌤이 원래 필기에서는 여기서 닫았을 거야.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자,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닫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인지부조화가 야기된대. 됐습니까? 그럼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1번은 생각이야.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이라고 달아줬어. 2번도 생각이야. 오케이? 그래서 생각 두 개 가지고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으로 인지부조화가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한다. 아, 너네 바로 온 건가? 아, 그치. 너는? 잘했어. 자, 저번 시간에 쌤이 수업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6-4번. 이거 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생각은 한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끌어요. 뭘 이끄냐면 한 사람의 사회적 판단을 이끌어요. 이끌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야. 첫 번째. 아까 인지부조화는 생각 두 개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랬지?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고정관념이 그 사람의 사회적 판단을 만들어낸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맨날 노란색 옷만 입고 다니는 애가 한 명 있거든. 그래서 노란색 옷만 맨날 입고 다니는 애가 한 명 있는데 내가 걔를 오랫동안 봤잖아. 그래서 노란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제 생긴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딴 모임을 갔는데 어떤 새끼가 자꾸 노란색 옷만 입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본능적으로 과거에 내 경험을 통해서 저 새끼는 좀 이상한 새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때문에 노란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걔에 대해서 쟤는 좀 이상한 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쟤는 좀 이상한 애인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회적 판단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나는 고정관념이, 쉽게 얘기해서 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그럼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한 사람은 매우 좋고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앞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 뒤에는 멋진 놈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럼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마이너스고요. 두 번째 생각은 플러스라고, 이렇게.
뭐냐 너? 손? 깜짝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마이너스고 두 번째 생각은 플러스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수업을 한번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나한테도 허접하게나마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잖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감정을 이해를 잘해. 너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도 이 지문을 안 들었고 나한테 이상하게나마도 수업을 안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쨌거나 인지 부조화는 생각 두 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생각 두 개가 어쨌다고. 이 생각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인지 부조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평소 때 굉장히 이상한 놈이고 나는 굉장히 편견으로 가득하고 나는 불공정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지? 최소한 모든 인간은 있잖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옆에 있는 애 한 명 찝으면 난 쟤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야. 알겠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내가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지부조화 이론이 나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들 중 한 개. 그러면 봐봐. 이러한 인지들이라는 게 요 생각 1번 생각과 2번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1번 생각과 2번 생각. 요거를 여러분들 1번 생각이 뭔지 2번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건 변형해서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다시 1번 생각은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이야. 즉 나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놈이다. 됐지? 2번 생각은 플러스에 대한 생각이야. 나는 괜찮은 놈이다. 이거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 change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 둘 다로 활용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어도 바뀌다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를 붙이면 바꾸다라고도 쓸 수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수동태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수동태를 안 써도 바뀌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수동태로 그러니까 be changed라고 써도 바뀌다고 그냥 change라고 써도 바뀌다거든. 이 차이점은 뭐냐면 수동태를 썼을 때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 누군가가 바꿔줄 때 수동태로 쓰는 거고 그냥 자동사로 쓸 때는 그냥 지 혼자서 알아서 바뀔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be changed라고 쓰면 안 돼.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지만 왜냐면 be changed라고 쓰는 순간 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와서 바꿔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니거든. 자기 혼자 바꾸는 거라. 여기까지 됐죠? 잘 봐봐. 이거 in order to 보입니까? 여기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목적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그러니까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인지부조화가 해소되기 위해서야. is가 해소시키다거든? 그럼 to be is 다음 해소되다지? 인지부조화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부조화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소래고 교과서에 보면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을 때 다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가장 효율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윤지가 나를 싫어해. 근데 난 윤지가 좋아. 그래서 윤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첫 번째,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래.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지의 조화를 가지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한테 피할 수 없는 부탁을 해서 얘가 내 부탁을 들어줬어. 그럼 봐봐. 얘는 머릿속으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돼. 첫 번째, 나를 싫어하는 생각.
두 번째, 나를 도와줬다는 행동. 싫어하는 사람은 도와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근데 이미 도와줘 버렸어. 그러면 이제 부조화가 생긴 거야. 맞습니까? 이러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럼 봐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안 도와주게 바꿀 수는 없잖아. 행동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아, 쟤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앞으로 살다가 누가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탁을 하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인지부조화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조화가 해소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첫 번째, 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나는 꽤 괜찮은 놈이다. 이 두 가지의 생각 중에 한 개가 바뀌어야 돼. 두 번째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병신이다가 돼야 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이걸 생각을 바꾸면 아 나는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건 어렵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지. 그럼 뭘 바꿔야 돼? 결국에는 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해주고 아까 내가 노란색 옷 예시 들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란색 평소 때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이상하다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노란 옷을 봤어. 그럼 처음에 내가 딱 얘를 봤을 때 아, 저 새끼 뭐지? 이상한 놈이겠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져.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새끼가 굉장히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고 남도 잘 도와줘. 그럼 지금 뭐가 됐어? 부조화가 생겼지. 그럼 결국에는 내가 했던 첫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입증돼 버렸잖아. 맞지? 그럼 이제 거기다가 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나는 사람 볼 줄 모르네. 이렇게 말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거야. 아, 저 새끼 내가 모르는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게 제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유지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걔를 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야지 인지부조화가 해소되는 거야. 맞지? 그래야지 내가 내렸던 최초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잘 봐. 잘 봐. 그러면 무엇이 바뀌겠냐? 여러분들 이 위치는 객관식이야. 선택지가 있을 때 쓰는 거야. 왜냐면 너네 무슨 색깔 좋아해 물어볼 때 방법이 두 가지거든. What color do you like가 있고 Which color do you like가 있는데 What color do you like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진짜 리얼로다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이제 그 물어보는 게 What color do you like고 이렇게 주면서 너 Which color do you like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위치로 써야 돼.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은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지. 있어. 왜냐면 생각 1, 생각 2 두 개 중에 한 개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what이 들어오면 틀려, 문법적으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what은 안 된다. 더우면 얘기해라. 에어컨 틀어줄게. 그래서 그것은 자 이거 바뀌어야 하는 생각이 인지야. 그것은 항상 인지인데 어떤 인지냐면 변화에 열려있는 인지. 그러니까 바꾸기 쉬운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야. 됐지? 그러면 예준아 이 타이밍에서 바꾸기 어려운 건 1번이야 2번이야? 어떤 게 바꾸기 어려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바꾸기가 어려워. 됐지? 2번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랬지? 이걸 바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인지인데 뭐냐면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인지다. 이게 이제 바뀌기가 쉬운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다? 조금 어렵게.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여기를 빈칸으로 주거나 아니면 문장 삽입으로 주는데 봐봐.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 그 다음 뒤에는 이렇게 주면 돼. 자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써도 돼. 같은 말이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아 개념에 대한 생각은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똑같다고. 의미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아 개념에 대한 생각은 바꾸기 어렵다. 쌤이 봤을 때 변형해서 패러프레이징 하면 이렇게 바뀔 거야 아마. 이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rather than 여기까지 뭐뭐라기보다는이지. 그지? 그러면 rather than 하고 여러분들 뒤에 여기 instead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요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그러면은 뒤에가 무조건 주제야. 뭐뭐라기보다는 뭐뭐 해야 한다. 이거니까 뒤에가 무조건 주제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여기까지 이해가 제대로 된 사람은 요거 안 읽어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뭐라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맞지?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즉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스테레오 타입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상한 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이상한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이해됐죠? 왜냐면 봐봐. 딱 봤을 때 이상한 면을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친구들도 다 얘 좋아하고 얘 공부도 잘하고 막 생각보다 키도 크고 말도 멀쩡히 잘하고 이러면 그 모습을 딱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야 내가 잘못 판단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야 이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해줘. 컴마 찍고. 같은 내용에 한 번 더 설명.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결론에 다가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결론이 뭔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결론으로 다가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결론은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 적어줄게.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대신에 확신을 시켜. 컨빈스는 확신시키는 거야. 확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시켜. 내가 나에게. 거의 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 딱 보면은 컨빈스라는 동사의 형태를 알 수가 있지. 요 사형식으로 쓰이고 간접 목적어 쓴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데스 V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S가 V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여기 대시 포인트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뭐를 확신시키냐면 정말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확신을 시키는 거야. 나 역시 내 생각이 맞지? 쟤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놈일 거야. 내가 최초에 했던 제 판단이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됐습니까?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by ing는 여러분들 뭐뭐 함으로써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얘가 의미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 얘는 방법을 의미해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거는 방법이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항상 by ing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우리의 사회적인 판단이야. 근데 심사숙고한 평가 이후에 내리는 판단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니네는 생각해봐. 지금 예를 두고 내가 만약에 진짜로 심사숙고를 했으면 얘 괜찮은 놈이라고 인정해야 돼? 아니면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인정해야 되지. 진짜로 심사숙고 했으면. 근데 여기 나오는 심사숙고한 이 평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척만 하는 거야.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비꼬는 거야, 이게. 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건 이거지. 아, 내가 모르는 하자가 있겠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비꼬는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주관적 기준에서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주관적 기준에서의 평가. 주관적 기준이자 내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타인에 대한 평가야. 이게 너무 중요해. 나에 대한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타인에 대한 평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말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기에 얘를 해갖고 얘를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 이 평가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되고 오브젝티브한 어세스먼트다. 이러면 오답이야. 틀린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이야. 다시 말하면. 왜 다시 말하지? 윤지야? 왜 다시 말해? In other words는 어떤 때 쓰는 말이야? 왜 다시 정리할까? 왜 다시 정리할까? 이유가 뭘까? 어려우니까. 왜냐면 봐봐. 너네가 이거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데 글 읽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서 지금 아마 거의 다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그냥 글만 읽는 사람은 절대 이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봐봐. 아까 처음에 쌤이 인지부조화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없다 그랬지. 어렵다 그랬지. 이러면 반전이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면서 반전까지 준다? 이거는 실제로 수능장에 갔을 때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난이도고 그런 문제는 그냥 버리라고 나오는 문제야. 영어는 킬러 문제를 버려도 되거든, 수학하고 다르게. 그래도 어차피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 진짜 불수능이다 했을 때 와, 이거 영어 미쳤다, 난이도 미쳤다, 불수능이다 했을 때 어려운 개념 주고 반전 주는 게 3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 그래도 91점이야. 그래도 91점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는 똑바로 공부를 하면 1등급을 못 맞는 게 더 이상하다니까. 제대로만 하면. 잘 봐. 반복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둘 중 하나를 하는데 인지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 인정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데디아의 사실이에요. 공통 목적어야. 여기 봐봐. realize that, acknowledge that 이렇게야. 진짜 모르거나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동사로 쓴 거고요. 이건 강조 동사예요. 그 다음에 that 한 번 더 썼어요, 여기에. 요게 1번 대시고요.
얘가 2번 대시예요.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대도 내가 인정 안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알겠지? 내가 인정 안 하는 내용. 그게 바로 뭐냐면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끌어진 그들에 대한 인상이야. 뭐 유도된, 이끌어진 이런 뜻이에요.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만들어진 타인에 대한 인상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지. 인정 안 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 깨나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솔직한 거야? 아니면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이게 delusion이 기만,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러면 자기 기만은 도움이 되는데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고정관념을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고정관념을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돼. 뭐 하는 도움이? 그러면 가능성, 인지 부조화에 대한 가능성을 줄인다. 그럼 봐봐. 고정관념을 유지를 하면 인지 부조화가 해결이 된다 이거야. 이거 이해돼? 고정관념을 유지하면 인지 부조화가 해결이 돼. 왜냐면 인지 부조화는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은 결로 나가야지 해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유지해야지만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이 새끼가 이상한 새끼라는 대한 판단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유지해야 내 생각도, 그래야지 내가 이상한 놈이 안 되는 거야. 너네 중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 없지. 누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 인지부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분명히 나중에 질문이 나올 건데 질문이 나오면 해도 좋아. 하지만 한 번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가라고.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유지해야지만 인지부조화가 해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거야. 근데 요 인지부조화라는 거는 자아 개념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자아 개념, 아까 봐. 자아 개념이 이거야. 나는 꽤 괜찮은 놈이다.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놈이다.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난 좋은 놈이다. 이 개념이랑 연결되어 있는 인지부조화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경우에?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 자, 7강의 2번이거든요. 처벌에 대한 내용이네. 키워드가 처벌이네. Punishments can be imposed. 그래서 처벌은 부과될 수가 있대요. 사람이나 아니면 집단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대. 근데 이제 against whom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요 집단이나 사람이 요 집단이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transgressed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거 transgress가 밑에 뜻이 나와 있나? 요거 이제 위반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그 위반자가 위반을 한 사람이나 집단이야. 요거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요게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원래 뒤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요 against가 여기 붙어 있었고 요 선행사가 against 뒤에 있었다는 뜻이잖아. 맞습니까? 요거 이해돼요? 이해돼? 지우? 그러면은 어떤 그 위반자가 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반을 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제 예준이가 뭔가 규칙을 위반했어. 오케이? 근데 너 무슨 규칙 위반했어? 너 무슨 규칙 위반했어? 학교에서 게임한 거. 그치. 학교에서 게임을 했어. 학교에서 게임하면 안 되지, 그지? 학교에서 게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학교라는 집단 안에서의 규칙을 위반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이나 학교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제3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위반을 당한 사람이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나를 때렸어.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의 처벌을 받아? 쌤한테요. 그거는 무슨 함무라비 법정도 아니고 네가 나를 때린다고 내가 너를 때릴 것 같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 법치주의 사회에서 얘가 나를 때리면 국가 행정권에 의해서 얘는 처벌받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얘를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자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즉 제3자가 처벌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죠? 아니면 스스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새벽 2시까지 인스타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부하려고 조금만 쉬었다가 공부해야지 하다가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덮고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이야.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가야 돼. 그러면 근데 그거 아무한테도 안 걸렸어. 하지만 처벌을 받지. 뭘로 처벌받지? 셀프 처벌받지. 현타가 오잖아.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죄책감이라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총 몇 개다? 3개.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제3자 또는 스스로 이렇게 3개 중에서 하나. 그래서 규칙을 위반할 때 받는 처벌과 처벌의 종류와 처벌의 종류는 아니지.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지.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guilt, 죄책감이 작용합니다. 자기 처벌의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처벌은 비용이 든대. 자,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작가가 생각하는 처벌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을 해줬다면,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이거 뭐가 떠올라? 이거 뭐야? 처벌은 비용이 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걸 보고 이게 떠올라야 돼. 문제점이야 이게. 코스트는 대부분의 영어 지문에서 다 문제점이야. 비용이 든다. 여기까지만 봐도. 자, 여기까지 봤어.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해야 될까? 뒤에 아직 안 읽었어. 여기까지 봤어. 무슨 생각해야 될까? 무슨 생각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 일반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윤지 무슨 생각해야 될까? 어떤 비용이 얼만큼 들까가 궁금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너네 봐봐. 처벌에는 비용이 든다라는 말 딱 들으면 이해돼? 이게 안 되잖아. 처벌에 비용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작가가 생각하는 처벌의 비용이 뭔지는 너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궁금해야 된다니까. 처벌에 드는 비용이 뭘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될까? 이게 안 궁금하면 답이 없다니까. 궁금해야 돼, 무조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무조건 궁금해야 돼. 강박관념을 가져야 돼. 니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궁금해야 돼. 그래서 봐봐. 누구한테도 비용이 드냐면 처벌을 하는 사람한테도 비용이 든다는 거야. 처벌자에게도 비용이 든대. 그러면 처벌이라는 거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건데, 이 처벌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비용이 든다는 건 이 처벌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마이너스가 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두 가지라고. 첫 번째, 어떤 비용이 들고 처벌하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쭉 설명하다가 끝내는 방법이 있고,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아하고 해결책을 주고. 두 개 중에 한 개야. 이 지문은 두 번째야. 해결책이 있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간단하단 말이지. 그래서 like 뭐뭐처럼, 이게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시. 에너지예요. 처벌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왜냐면 처벌을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범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을 보냈어. 그럼 처벌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떤 비용이 들까? 감옥, 세금이잖아 다. 맞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잖아. 잘못한 애들 가둬놓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잖아. 그거 다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나라, 처벌을 하는 사람은 국가인데 국가 입장에서 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만약에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교도소가 비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복지 같은 데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내용입니다. 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리벤지의 리스크도 있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복수의 위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처벌을 하는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라는 건 첫 번째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리벤지 리스크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위험성이 따라온다. 코스트가 따라온다. 괜찮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인데 that are extra dangerous or risky. 특히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큰 이런 처벌 같은 경우에는 간주된대. 뭐뭐로 간주되다. 근데 뭘로 간주가 되냐면 커스틸러라고 하면 이게 뜻이 이거 아마 밑에 나와 있을 텐데 더 큰 대가가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게 문법 한번 짚고 넘어가자. 수동태를 썼는데 뒤에 명사를 박아놨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오형식 동사란 뜻이에요. 오형식 동사로 수동태를 쓰고 목적격 보호 명사를 뒤에다가 그대로 써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처벌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더 크대. 근데 봐봐. 원래 이렇게 딱 보면은 궁금해야 돼. 위험성이 큰 처벌이 대가가 더 크다라고만 해놓으면 원래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시 같은 걸 들어줘야 돼. 또 위험성이 커서 대가가 더 나중에 뭐 리벤지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딨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맞지? 근데 이 예시가 없이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 원문에는 예시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시를 뺐어. 그냥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냥 예시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위험성이 더 크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딱 이 정도. 아시겠죠? 자, 때때로 우리의 멀리 떨어진 과거에서 때때로 아주 먼 과거에서 때때로 우리는 깨달았어요. 단순한 노출이야. exposure 하면 노출이에요. 어디에 노출이냐면 대중에게 수치를 당하는 노출이야. 대중에게 수치를 당하는 노출. 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근데 어디에서? 신체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제거지. 아이고. 잘 봐. 신체적이거나 폭력적인 제거, 집단으로부터의 폭력적인 제거가 이전에는 한때 요구되었던 곳에서. 여기 부사절이에요, 여러분들. 부사절 where SV라고 하면 S가 V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S가 V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의 언젠가에 대중에게 대중의 수치심에 대한 노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대. 그러면 너네 봐라. 이거 약간 느낌 올 텐데 지금 잘 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야. 이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족 사회였어. 우리끼리 마을에서 살고 있어.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준이가 미안해. 예시야, 알겠지? 예. 괜찮지? 뭔데? 아, 미리 괜찮다고 얘기하면 얘기해줄게. 괜찮아. 오케이. 예준이가 어떤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다른 여자애한테 또 고백을 했어. 그러고 다음날 다른 여자애한테 또 고백을 한 거야. 근데 비밀이라고 하고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8명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야. 오케이?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너는 좀 아니다 해서 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 이거 뭐야? 마을 밖으로 쫓아낸 거? Violent elimination from the group이야. 그냥 묶어가지고 발로 차서 문 밖으로 던진 거지. 폭력적으로. 오케이? 그럼 이제 예준이가 기분이 어떻겠어?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마을로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거지.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럴싸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도 봐봐, 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을 때는 분명히 얘가 돌아와서 복수를 할 거라는 위험성이 가득히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계속 같이 살기도 힘들잖아.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봐봐,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 그러니까 쫓아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아니면 막 엎드려갖고 막 패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맞았어. 그리고 기분 나빠갖고 밤에 쳐들어갖고 막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엄청 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걸 한번 해봤던 거야. 앞에다 세워놓고 다른 사람이 쭉 이렇게 둘러서,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한 명이 이래. 야, 얘 어젯밤에 나한테 고백했어. 그랬더니 나한테도 고백했는데? 나한테도 고백했는데? 공공장소에서 여러 명에게 고백을 한다는 걸 모두가 알게끔 얘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거야. 이렇게 안 쫓아내고. 오케이?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거나 목적은 그런 행위를 다시 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면 아예 그 행동을 원천 차단하는 거지. 근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모욕감을 줘서 다시는 그 모욕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복수의 위험이 떨어지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어, 얘들아.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작가의 주장이거든. 여기다가 토를 달면 안 돼. 토를 달잖아? 그럼 지문이 꼬이게 되면서 성적이 떨어져. 근데 이제 원래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토를 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초 지식을 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를 달면 안 돼. 이렇게 토를 달 수 있어. 선생님, 모욕을 주는 것도 기분 나빠서 불 지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모욕을 주면 비용이 적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거든. 알겠지? 그 다음 단계를 니네가 작가가 생각하지도 않고 작가가 주지도 않은 걸 니네가 끄집어내서 굳이 내용을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어. 그럼 문제 틀린다. 알겠지? 너네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 여기서 반드시 작가의 의견을 따라가줘야 돼. 계속 가볼게. 쉽잖아. 그래서 그 사회적인 선택으로서 망신주기의 등장. 쉐이밍, 망신주기예요. 망신주기의 등장. 그럼 망신주기의 등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4번 문장이 뭐야? 4번 문장이 뭐야? 해결책이야. 반전이라고, 여기. 이게 반전이라고. 이게 해결책을 딱 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삽입이나 빈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전이 나오잖아? 항상 꼭 기억해. 반전이 나오면 반전 문장 기준으로 앞 한 문장, 뒤 한 문장까지가 시험에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3번부터 5번까지는 엄청 시험에 나올 만한 크리티컬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서술형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전이 반전. 해결책 제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줄인 거야. 처벌의 비용을 줄인 거야. 처벌의 비용을 줄였다.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노출이에요. 근데 어디에 손상을 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야. 이거 도움을 주다야. 한 사람의 평판 어디? 그룹 앞에서 해. 거기 앉아. 일단 거기 앉아서 해. 영상 찍고 있어. 그룹 앞에서 한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주는데 도움이 된 단순한 노출.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결과라는 건 집단 입장에서의 부정적인 결과일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한 사람 입장에서 부정적인 결과일까? 그렇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집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야. 그래서 봐봐. 뒤에다가 여기 빈칸을 주고 잘 봐 이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올 것 같아. 봐봐. 빈칸 주고 여기 뒤에다 오브 놓고 그룹이라는 말을 넣잖아? 그럼 파서티브가 바뀌어야 돼. 맞지? 와, 왠지 느낌 왔어. 그래서 요거는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결과. 그러나 집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상욱이는 앞에 거 영상 다 봐와라. 찍고 있으니까. 야, 너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 실패했어? 실패했어? 부탁해서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잖아. 너 부탁 안 했지? 저 새끼 기다려.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 그룹의 멤버들은 아마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봐봐. 지금 이게 너네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선택을 하는데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너네 하기로 선택 안 하는 거하고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낫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뜻이 다르다고. 이거는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하기는 하는데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고 여기다가 낫을 붙이면 선택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뜻이 다릅니다. 뭐뭐 하지 않, choose not to 하면 그냥 적어줄게. choose not to. 뭐뭐 하지 않기로 선택하다. 협력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봐봐. 수치심을 받은 개인과 미래에는 수치심을,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순간 아무도 쟤하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문의 무서움이야 이게. 소문을 내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 여기에? 없지. 없잖아. 그러니까 혹시 생각한단 말이지. 내가 혹시 뭔가 나쁜 짓을 할 때는 이거 소문 안 좋게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수치심 주기와 사회적 배제야. 빼버리는 거.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라는 건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사회적 배제는 가리키는 게
choose not to cooperate with the shamed individual.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배제예요. 이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shaming is less costly.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이제 빼버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망신 주기 중에서 특히나 망신만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얘가 비용이 덜 든다고. 투명성과는 다르게. 근데 투명성이라고 하면 여기 봐봐. 갑자기 여기까지 읽었는데 투명성과는 다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오마, 무슨 생각해야 돼? 갑자기 투명성이 왜 나왔지? 투명성이 뭐지? 내가 아는 투명성은 안이 통과해서 보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이 뭘까? 궁금해야 된다 그랬지? 알겠지? 강박관념을 가져. 궁금해야 돼. 근데 그것은 노출시키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투명성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투명성과는 다르게 부끄러움 주기는 노출시킨다. 오직 전체 인구의 일부분, 이것만 노출시킨다 이거야.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워. 이것만 이해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다시 잘 봐. 갑자기 투명성이 왜 나왔냐면 얘 투명성과는 다르게 쉐이밍이라고 나왔으니까 최소한 얘하고는 다른 거겠지. 투명성은 이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 행동을 싹 다 공개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투명성이고, 쉐이밍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것만 공개하는 거야. 알겠지? 투명성이라는 건 그냥 다 오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나의 모든 행동이 다 알려지는 거 원해 안 원해? 안 원하잖아. 누가 원해?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너네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뭐 했는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맞지? 잘못을 안 했더라도, 내가 이상한 걸 안 봤더라도 별로 노출시키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에게 다 공개해버리는 투명성은 별로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걸 찾아본 사람 것만 공개를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걸 이제 망신주기라고 한다고. 왜 웃어? 너 이상한 거 찾아봤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 이거는 잘못한 사람 것만 공개.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이게 나오긴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딱 글을 보면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야. 왜냐면 지금 어쨌거나 문제가, 잘 봐. 문제가 처벌을 했을 때 누구한테 손해가 간다는 얘기야. 이거. 처벌을 했을 때 누구한테 손해가 가는 게 문제야. 처벌자에게. 처벌을 하는 사람이 피해가 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처벌 대신에 그냥 쉐이밍 하는 게 해결책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쉐이밍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쭉 써내려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막 다 갖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요거 소셜 익스클루전이라는 개념도 새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랜스페런시라는 개념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쉐이밍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알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글이 너무 짧아 원래.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 충분히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있는데 압축해서 쓴 거야 이렇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정신사나운 글이 됐어. 어쨌거나 하지만 주제랑 논리 구조는 매우 명확하다. 문제점과 해결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점이 잘못을 한 사람 입장가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조망하는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포인트를 살려주시면 되시고요. 요것만 하고 주제만 적어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거예요. 잘 봐. 이게 니코마치안 에틱스라는 게 이제 유명한 책이거든. 이게 니코마치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들이야.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그 철학 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주로 했냐면 요즘에도 그렇지 뭐 아들을 위한 윤리학 책 뭐 이런 뜻이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하는 아들 니코마치안에게 가르치고 싶은 윤리학 뭐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영어로 발음을 할 때는 애리스토틀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사용했어요. 윤리학 책에서 개념을 사용했는데 builder 집 짓는 사람이에요. builder하고 신발 만드는 사람 요거를 이제 예시를 들었대.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지?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래. 그러면 잘 봐. 자,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지? 근데 그게 지금 봐봐. 사례나 예시로 시작했잖아. 사례나 예시로 시작한 지문은요. 반드시 일반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례나 예시 그 자체가 주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없어. 딱 하나 빼고 24번 빼고 24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내용 일치 문제지. 거기는 주제랄 게 없고 어떤 사람의 일대기라든지 그냥 단순 설명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례나 설명만 가지고 글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모든 글, 특히 30번대의 모든 글은 사례로 시작하면 일반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또 한 번의 생각이 들어야지. 일반화가 뭘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선생님 입에서 나왔다면 또는 글을 읽다가 나왔다면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들어야 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무조건 그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줄 거야. 답을. 첫 번째. 과학적 이론. 두 번째. 인생의 교훈. 세 번째, 작가의 주장. 이렇게 세 개야. 예시를 통해서 작가의 견해를 드러내거나 예시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주거나 예시를 통해서 과학적 이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해당됩니다. 사회과학에는 경제학 또는 심리학,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을 폭넓게 사용한 거야. 물화생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학문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볼게요. 이 사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일반화를 하는 그 시점, 거기를 반전으로 보는 거야. 사례에 대한 설명하다 일반, 그 포인트 딱 넘어가는 그 문장이 딱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찾아볼게. 만약에 집 짓는 사람이 집을 하나 만든다면 누구를 위해서? 신발 제작자를 위해서 이제 집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근데 뭐로 보답해야 돼? 신발로 보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떤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 물물교환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물물교환이라는 영어 단어를 알아야 돼. 아는 사람. 그렇지. 오.
좋아. 마음에 들었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예준아 어떻게 알았어? 복합 클리어 있었어요. 오! 복합 클리어는 누가 만들었어? 김민성.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민망하구만. But to determine how many shoes will be paid to the builder. 그러나 뭐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how는 두 개 중에 한 개야. 방법이나 정도예요. 그래서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붙으면 방법이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도는 얼마나 또는 아무리라고 해석하고 방법은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얘는 정도예요. how many가 붙었으니까 정도. 그래서 이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인데요. 뭐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발이 지불되어야 할지 저기에게 집 짓는 사람에게 신발은 여기 대가로 주는 거니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불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비례적 평등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대. 뭐와 뭐 사이냐면 상품들 사이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궁금해야지. 얘들아 뭐가 궁금해야 돼? 비례적 평등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 그러니까 비례적 평등 대충 느낌은 있을 거야 아마. 그냥 맞춰서 비례에 맞춰서 뭐 이렇게 주는 거 뭐 요 정도 느낌이 있는데 딱 설명이 안 되잖아. 정의가 안 내려지잖아. 비례적 평등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답을 먼저 알려줄게. 비례적 평등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그 사람의 노력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그 사람의 그럼 봐봐. 신발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하고 집을 한 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집 짓는 사람이고 얘가 신발 만드는 사람이야. 얘가 집을 지어줬어. 그랬더니 너 집 한 채 지어줬으니까 나도 신발 한 개 줄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이건 절대적 교환인 거고. 그러니까 뭐 집을 한 개 만들어주면 뭐 요즘 집값이 비싸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만 개가 뭐야? 한 10만 개 정도는 줘야 되겠지, 신발을.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지 비례적 평등이 만들어진. 그래서 노력이나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력이나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비례적 평등이라는 건. 노력이나 그러니까 이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요 비례적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겪게 될 미래야. 학창 시절에 얼마만큼 몸담아서 노력을 했는지가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해 큰 영향을 끼쳐 안 끼쳐? 끼치지? 근데 만약에 학창 시절에 노력을 미친 듯이 많이 한 사람과 아예 제로로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건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력이나 비용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는 거.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문에서는. 모두에게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then reciprocity effected. reciprocity는 호혜성이야. 상호 호혜성인데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걸 이제 호혜성이라고 부르는데 effect가 영향을 끼치다거든. 잘 봐. 여기에 요거 생략돼 있는 거예요. 병렬 구조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 영향을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must be effected는 그 결과가 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로 호혜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해석하기 어려울 테니까 해석을 그냥 적어 드릴게요. 그 결과 호혜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호혜성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에 대한 결과로 주고받아야 되냐면 비례적 평등에 대한 결과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야.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걸 주면 적은 비용을 들어간 걸 많이 줘야 된다고. 한 개 주면 많이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주고받는 걸로 이게 거래를 호혜라고 하거든. 근데 기준이 뭐다? 비례적 평등.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집 한 채하고 신발 몇 켤레하고 같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집을 주워줬어. 근데 얘 신발을 10만 켤레 줬어. 또 그 신발 10만 켤레 갖고 뭐 할 거야? 할 거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화폐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의 기준이 되는 걸 화폐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도치 구문이 나왔죠. 요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부정어 only에 의한 도치라고 불러요. 준부정어 only에 의한 도치. 준부정어라는 말 쌤이 여러 번 알려줬지. 준부정어는 이런 거야. 직접적으로 부정문은 아닌데 해석을 해보면 부정의 뉘앙스가 매우 뚜렷한 거. 이런 거지. 봐봐. 여러분들이 오직 복습을 5번 이상을 했을 때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 오직 니네가 복습을 5번 이상 했을 때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숨은 뜻이 뭐야? 뭐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 거야? 5번 복습 안 하면 어. 좋은 성적. 그래, 이 얘기잖아. 맞지? 복습 5번 안 하면 니네 성적 못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only라는 말은 부정어가 없어도 딱 받아들였을 때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먼저 들어온다고. 이런 거를 이제 준부정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준부정어는 부정의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문이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가져. 문장의 제일 앞에 부정문이 나오면 뒤에는 문도치 한다 그랬지. 문도치가 뭐예요? 의문문 구조로 만드는 걸 문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주어하고 조동사하고 자리만 바꾼다고 이렇게 도치된 거야 지금. 의문문 구조로 도치. 오직 그럴 때만 공정한 거래가 이제 현실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앞에 있는 비례적 평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공정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필수다. 비례적 평등이 필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문장을 통해서. 됐죠? 자, 어쨌거나 그러나 만약에 비례성이 없다면 즉 비례성이 없는 거는 집 한 채 줬는데 신발 한 켤레 주는 걸 비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례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환은 동등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유지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hold together는 일관되다라는 뜻이에요. 일관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일단은 요 건축가는요 아마도 필요성을 가지지 않을 거래. 어떤 필요성을 가지지 않을 거냐면 이거 뭐뭐만큼이거든. 그에게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필수적인 신발만큼에 대한 필요성이 없을 거야 이거야. 됐지? 집한테 지어주고 신발 10만 켤레 줬는데 얘는 신발 10만 켤레가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아시겠죠? 보상하다. 보상해 누구누구에게 보상하다. 그래서 해결할 거야. 이걸. 됐습니까? 해결책이 이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바로 화폐가 들어오는 곳이다. 화폐가 들어오는 곳이다. 이 해결책. 해결책 반전 앞 한 문장 뒤 한 문장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해결책.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도움이 된대. 뭐로서 도움이 되냐면 교환의 비례적 도구 또는 수단으로 도움이 된대. 비례적 뭐 도구, 매개체? 매개체 하면 돼, 매개체. 비례적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펑션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신발의 뭐에 대한 집에 대한 신발의 적절한 비율이라는 건 뭐의 관점에서? 돈을 기준으로 요 기준이란 뜻이 있어요. 돈을 기준으로 집에 대한 신발의 비율은 만든다. 거래를. 요거 목적격 보호예요. 요 오형식이고 요 저스트가 형용사예요. 부사는 그 저스트를 부사로 쓰면 단지란 뜻이거든. 저스트를 형용사로 쓰면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reasonable이랑 같은 뜻이 돼. 이렇게 바뀌어. 거래를 합당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봐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일반인들이 경제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건 그냥 가격표잖아. 맞지? 어떤 제품에 붙은 가격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가 이걸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들의 생각이 나와 있어. 근데 그것은 단지 프라이싱 메커니즘이 아니래요. 단지 프라이싱 메커니즘. 그러니까 일반인의 생각하고는 다르고 뭐가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싱 메커니즘은 그냥 가격 책정 도구라고 할게요. 단순히 가격 책정 도구가 아니래. 아니고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행복이라는 게 등장했잖아. 웰빙. 오케이? 이 행복은 어떤 평등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비례적 평등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공정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야. 즉, 한 명한테 일방적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거래를 통해서 응당 마땅한 교환을 돈으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공정한 평등인 거지. 그래서 비례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거래 당사자 모두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거래 당사자의 모두의 평등.
됐습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순간 기준을 돈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 10만 원이다. 그럼 집은 뭐 5억이다. 이러면 딱 바로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돈은 기능한데 뭐로서 돈을 하냐면 측정 도구로서 기능한다. 행복을 위한 측정 도구로서. 그것은 만드는데 굿즈가 이거 오형식이고 이거 상품이에요. 이거 상품 굿즈예요. 굿즈. 상품을 저 commensurable이 뜻이 그것도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원래는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굳이 따지면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목적격 보호. 상품을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든대. 돈이라는 같은 단위로. 그리고 요게 1번 makes니까 equalizes 동사끼리 2번이에요. 됐죠? 그래서 equalize는 균등하게 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하게 조정하다는 올바른 비례적인 평등을 지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균등하게 조정하다. 이렇게. for은 왜냐 하면이야. 뭐처럼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 거래가 없는 공동체가 없는 것처럼 거래가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무조건 다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니네가 생각해봐. 자급자족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제. 불가능하잖아. 혼자 뭐 옷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쌀도 키우고 혼자서 아이폰도 만들고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다는 건 거래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데 공정함이 없으면 거래도 없어. 거래라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신발 하나 줬더니 연필 한 자로 주면 공정하지 않잖아, 거래가. 그러니까 지속될 수 없다 그랬지. 홀드 투게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래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거래가 있어야 되고 거래는 공평함이 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지금 3단 논법식으로 타고 오는 거야. 그리고 평등이라는 거는 뭐 없이는 없다? 이거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평등도 없는 거지. 즉 최종적으로 공동체가 있으려면 같은 단위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지? 같은 단위로 계산하는 거는 뭘로 해? 화폐, 머니로 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것만 기억해.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돼? 거래. 거래는 뭐가 있어야 돼? 공평함. 공평함은 뭐가 있어야 돼? 같은 단위로 계산이 있어야 돼. 띡띡띡 해서 마지막으로 처음 거랑 마지막 것만 알면 돼. 공동체는 같은 단위로 계산하는 게 필수다. 됐죠, 여러분들? 주제 적어드릴게요. 화폐. 공정거래의 비례적 매개체예요. 이거예요. 공정거래의 비례적 매개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은 자 물물교환 이걸 가지고 이제 요약문으로 만들 거야. 요약문. 물물교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오케이. 물물교환이 inefficient 그러니까 바터가 inefficient 하기 때문에 공평함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미디움이 매개체 아까 공평함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글의 한 문장으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요약한다는 건 항상 문제는 너네 학교 내신에도 출제되는데 빈칸이 몇 개가 들어가? 2개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풀, 마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아니면 원인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요약문으로 시작을 하려면 그냥 화폐가 짱이에요가 아니고 뭐는 안 되니까 화폐가 짱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바터는 inefficient 하니까 머니가 미디움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비례적 평등의 미디움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지문을 열심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는 수준으로 너네가 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잊지 마. 알겠지? 문제풀이나 워크북은 보조수단이야. 뭐 워크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성적 안 나온다. 설명에 대한 복습이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